넌 우리 집 장식품이었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던지며 비웃었죠. 천안 고아 출신 며느리를 향한 태산그룹의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5천억 원짜리 빌딩을 상속받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이제 제가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의 영정 앞에 서 있습니다. 양어머니 강민서 여사. 제 친정은 이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도박 중독자인 친아버지에게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었죠. 제가 태산그룹 회장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을 때도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멀리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는 건 저 혼자뿐입니다. 문상객도 없고 조화 하나 없는 초라한 빈소입니다. 시아버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 M&A 계약이 더 중요하니까 그깟 일로 회사에 패 끼치지 마. 그깟 일이라니. 제겐 세상의 전부인 어머니의 마지막인데 말입니다. 남편 김준혁 이사의 목소리는 더 차갑습니다. 내 어머니 장례식?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늘 투자 유치 미팅이 있어. 못 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눈물 흘릴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태산그룹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 상류층 사교 모임에 내세울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말랐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3년. 저는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멸시했습니다. 천안 고아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태산의 피를 잇겠다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편의 업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실수라도 할까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더욱 심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태산의 피를 잊지 못하다니. 내 존재 가치는 도대체 뭐야? 저는 병원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남편 김준혁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그룹에서 남자의 체면은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대신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기 위한 부속품,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모품이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오후,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홀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택배기사가 소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한서연님 맞으시죠? 급송 배달입니다. 발신인은 김준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내 역할은 끝났다. 넌 우리 집 장식품이었을 뿐이야.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모든 헌신과 사랑이 결국은 이런 조롱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넌 우리 집 장식품이었을 뿐이야. 내가 데려온 건 급한 불 끄려고 산 얼굴이야.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산그룹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저는 이혼 서류를 천천히 주었습니다. 구겨진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모욕을 몇 배로 되갚아 줄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저를 짓밟은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것을요. 장례식장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강해질게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게요. 제 평생을 바친 가정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태산그룹이 저를 장식품이라 했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장례식 다음 날 아침,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김준혁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또 다른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오주에 태산그룹이 저를 대신해 새로운 안주인으로 점 찍어둔 성형외과 원장 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니셜이 새겨진 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 서연 씨, 이제 당신 자리는 끝났어요. 제가 당신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울게요. 감사 인사라도 받아야겠죠?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장례식으로 집을 비운 사이 그들은 이미 다음 며느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주애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데려오던 여자였습니다. 주애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아. 너 같은 고아 출신하고는 달라.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오주애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그저 얼굴뿐이니 조용히 내 역할만 해. 저는 멸시를 참으며 태산그룹의 며느리로서 헌신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는 간이 딱 맞아야 했고 밥은 정확히 3공기를 지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맛이 다르면 시어머니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고아 출신이라 집안일도 모르나 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편의 업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접대 자리에는 항상 따라갔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 없어서 좋아. 장식품처럼 예쁘기만 하면 돼. 남편의 동료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아이 문제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어? 내가 우리 태산의 대를 끊으려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태산그룹에서 남자의 체면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신 저는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쓸모없는 며느리, 우리 집안의 수치야.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주애가 보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저는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바닥을 얼렸습니다. 이것은 승자의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꽉 쥐었습니다. 이 차가운 금속이 제 안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집 빼야지. 준혁이가 새 출발한대. 짐 싸서 내 갈 때 알아서 가.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었던 3년.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시절이었을 거야. 고아 주제에 재벌 며느리 해봤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살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얇아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28배 나이에 마흔처럼 늙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오주애가 보낸 목걸이를 다시 봤습니다. 이것은 제게 경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복수의 증거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모욕을 언젠가 몇 배로 되갚아 줄 것입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서명은 제가 원할 때 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는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게 사셨던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셨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주애의 조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빛나는 도시 어딘가에 태상그룹 본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려요, 태상그룹. 곧 제 차례가 올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서연 상속인님 맞으신가요? 저는 청송법률사무소의 박준서 변호사입니다. 고 강민서 여사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유언 집행인?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다고? 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것들을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박에 미쳐 저를 팔아넘기려 했던 친아버지로부터 저를 구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친아버지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저를 낯선 남자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이에 데려가. 예쁘장하니까 쓸모 있을 거야. 저는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친아버지에게 돈을 주시고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먹어도 돼.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행복이 찾아온단다. 제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저희 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홀연히 저를 떠나셨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 때까지 멀리서 지켜볼게. 널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널 지키기 위해서야.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은 슬픔과 강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떠나 계시는 동안에도 매달 익명으로 제게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송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 최상층이었습니다. 박준서 변호사는 50대의 신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서연 상속인님. 여사님께서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읽어보시죠. 여사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하지만 엄마에게는 이유가 있었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를 떠나 홀로 지낸 20해 동안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한 힘을 모았단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세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너만의 방패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저는 울먹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구했던 그날 내 친아버지에게 받은 영수증을 간직했단다. 그 영수증으로 친권을 완전히 이전받았어. 너는 법적으로 내 딸이 되었단다. 하지만 엄마는 가난했어. 너를 지킬 힘이 없었지.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단다. 너를 위해 불을 쌓기로.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싸우셨던 것입니다. 저를 향한 세상의 모든 멸시와 폭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불을 축적하셨던 것입니다. 서연아, 엄마는 부동산 투자를 했단다. 20해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 밤낮 없이 공부하고 투자했지. 내가 언젠가 힘들 때 이 돈이 너를 지켜줄 거라 믿었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멀리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내 결혼식에 가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준비한 것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박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맡겼단다. 부디 당당하게 살아라, 내 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사랑한다, 서연아.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줘.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상속인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원망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죄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무엇을 남기셨나요? 박 변호사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유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 앞에서 저는 저를 멸시했던 태상그룹 일가의 오만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려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힘으로 저를 짓밟았던 자들을 심판할 차례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목록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먼저 부동산 목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서 여사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상업용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매입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개 동, 시가총액 약 300억 원, 서초구 상가 건물 1개 동, 시가총액 약 200억 원,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 10세대, 시가총액 약 150억 원.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제 어머니의 유산이란 말인가요? 마포구 상업용 건물 3개 동, 시가총액 약 400억 원, 성동구 지식산업센터 지분 30%, 시가총액 약 250억 원.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부를 쌓으셨을까요? 박 변호사는 계속 목록을 읽었습니다. 그 외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 시가총액 약 500억 원, 예금 및 현금성 자산, 약 200억 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것이란 말인가요? 박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M타워 전체, 대지 면적 2,000평, 지상 35층, 지하 7층, 시가총액 약 3천억 원.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M타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 M타워라고 하셨나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118번지 M타워 건물 전체입니다. 2005년 여사님께서 매입하셨고 올해 완전히 대출을 상환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M타워. 그곳은 바로 제 남편 김준혁의 태상그룹 본사가 입주한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그 빌딩의 로비를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잔심부름을 하러 그곳에 갔었습니다. 커피 심부름, 서류 전달, 청소 감독. 그때마다 김준혁과 시아버지는 우리 태산의 건물이라며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태산의 자랑이지. 35층짜리 최신 빌딩이야. 시아버지는 방문객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은 그저 세입자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한가요? 정말 M타워 전체가 어머니 소유였나요? 박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최신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는 강민서 여사님으로 되어 있고 지난달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는 한서연 상속인님 명의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주 한서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해란로 118. 건물명 M타워. 면적 대지 6,611이, 건물 연면적 45,000이. 선명한 글씨가 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태산그룹은 현재 이 건물이 주력 세입자입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본사 사무실과 핵심 전산 시스템이 29층과 3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약 5억 원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남편 김준혁이 제게 내 주제를 알아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제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태산그룹이 M타워의 주력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의지는 명확했습니다. 서현 상속인이 이 빌딩의 오너로서 태산그룹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너만의 방패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어머니는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태산그룹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그래서 태산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건물을 매입하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M타워가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35층 빌딩. 그곳이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태산그룹과의 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현재 3년 차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특약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건물주가 통보한 중대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저는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태산그룹의 월세 납부 현황은 어떤가요? 박 변호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최근 3개월간 연체 중입니다. 정확히는 87일 연체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왜 연체했을까요? 태산그룹에 돈이 없어서는 아닐 텐데요.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오만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건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뀐 것도 모르고 서류 처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찾던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강철 같은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한 모욕을 갚아줄 때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이 거대한 힘으로 태산그룹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변호사님, 계약 파기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속인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태산그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짓밟았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짓밟을 겁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M타워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입자와 오너의 전쟁. 그리고 저는 이미 승자였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타격을 줘야 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타이밍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태상그룹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날 준혁이와 주혜의 약혼식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래요.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 저는 그들의 종말을 선언할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변호사가 화이트보드에 일정을 적었습니다. 먼저 월요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미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태상그룹에 공식 통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월세 연체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떻게 하죠?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 파기 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목요일까지 연체금을 납부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요일 이사회 당일 즉시 퇴거 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목요일까지 돈을 낼 수도 있지 않나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태상그룹의 재무 담당자는 이런 통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게다가 건물주가 누군지 확인하는 데에만 이틀은 걸릴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관료주의에 찌든 대기업의 속성상 이런 서류는 담당자들 사이를 떠돌다가 중요한 시점을 놓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이사회 당일 제가 직접 나타나는 게 좋겠네요.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시겠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그들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되찾는 전쟁입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호팀을 준비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동행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사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새로운 건물주로서 입장합니다. 그들이 저를 비웃고 조롱할 때 등기부등본을 공개합니다. 박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단전 단수 조치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전 단수는 너무 과격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게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무시했던 일, 저를 장식품이라 부르며 조롱했던 일, 이혼 서류를 던지며 비웃었던 일. 네, 단전 단수를 진행합니다. 29층과 30층 핵심 서버실부터 전기를 차단합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속인님, 그렇게 하시면 태상그룹의 모든 업무가 마비됩니다. 금융권에서 신용도가 급락하고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들이 저를 무너뜨렸듯이 저도 그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어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M타워 시설 관리팀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 2시 30분 29층과 30층의 전기 차단,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출입 카드키 무효화. 저는 계획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옷장에서 어머니가 남기신 최고급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제가 태상그룹 며느리로서 입어보지도 못했던 옷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어요. 샤넬의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에르메스의 버킨백, 까르띠에의 다이아몬드 세트, 모두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나하나 모아두신 것들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저는 이 옷을 입고 나타날 겁니다. 더 이상 초라한 고아 출신이 아니라 5천억 원 빌딩의 오너로서요. 박 변호사는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여사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M타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35층 높이를 올려다봤습니다. 29층과 30층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였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이제 저는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층 표시판에 태상그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 김준혁의 사무실도 보였습니다. 그는 오주애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면 끝이야.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책상, 그 의자, 모두 내 건물 안에 있는 거야.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M타워, 어머니가 제게 남긴 최고의 선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을 무기로 태상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처절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주애가 보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고마워, 오주애. 내가 보낸 이 조롱이 내 복수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 저는 목걸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당당하게 살아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이 바뀌는 날입니다. 아침 6시 저는 샤워를 마치고 어머니가 남기신 옷들을 꺼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클래식한 디자인. 어머니는 이 옷을 언제 사두신 걸까요? 치마는 무릎 길이의 우아한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 태상그룹 며느리가 되었을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습니다.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메이크업은 절제되게 하지만 완벽하게. 거울 속 제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고아 출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5천억 원 빌딩의 오너 한서연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박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상속인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호팀 5명과 함께 오후 1시 30분에 M타워 로비에서 합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등기부등본, 계약서, 퇴거 통지서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설 관리팀에도 연락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정각에 29층과 30층 전기 차단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M타워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와 경호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님, 준비되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사회는 회장실 옆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태상그룹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남편 김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저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아 출신 며느리와는 이제 끝이야. 우리 태산의 품격에 맞지 않았지. 오주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태산그룹의 진짜 안주인이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팀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 김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 내가 여기 왜?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당장 나가. 오주혜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비 불러. 이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와 경호팀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똑. 그 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김준혁 맞은편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 이사님. 김준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서연아, 장난하는 거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지 못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 건물이니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내 건물? 미쳤구나. 이건 우리 태상그룹 본사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서연, M타워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 건물의 세입자에 불과합니다. 시아버지가 등기부등본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김준혁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주혜가 다가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소유주 한서연? 이게 무슨 조작이에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정식 등기부등본이에요. 지난달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M타워 매매 계약서, 2005년 강민서 여사 명의로 매입, 2024년 대출 완전 상환, 2025년 한서연 상속인에게 상속 완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내 어머니가 이 건물을 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께서 20년 전에 이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려주셨죠. 여러분이 우리 태산의 건물이라고 자랑하시던 바로 그 건물이요. 김준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꾸민 짓이지.
당장 이 쓰레기 서류 치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정이라뇨, 김 이사님. 이 건물은 제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정당한 재산입니다. 오히려 당신들 태상그룹이 저희 건물에서 세입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태상그룹의 본사가 결국 제가 물려받은 유산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치욕이었습니다. 오주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장난 그만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오주혜 씨, 당신이 저에게 보낸 목걸이 기억나요? 당신 자리는 끝났다고 했죠. 이제 제가 말해드릴게요. 당신의 자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건물은 우리가 15년 동안 써왔어.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 행세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쓰셨다고요? 그럼 15년 동안 월세를 내셨겠네요. 세입자로서 말이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제게 뭘 잘못했냐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서류를 보냈죠. 내 주제를 알아라고 했습니다. 김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뭐라고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넌 우리 집 장식품이었을 뿐이야.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저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3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상을 엎으셨죠. 고아 출신이라 집안일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저를 매일 괴롭히셨습니다. 우리 태산의 대를 끊으려고 하냐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김 이사님 당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체면을 지켜드리려고요. 김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입 닥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당신들의 장식품으로 살았습니다. 인형처럼 말없이 웃기만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상그룹과 M타워 간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박 변호사는 특약 조항을 읽었습니다. 제8조 특약사항,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건물주가 통보한 중대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월세는 항상 제때 냈어. 연체한 적 없다고.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월세 납부 내역서입니다. 최근 3개월간 정확히 87일 연체 중입니다. 1월 31일 납부 기한, 2월 28일 납부 기한, 3월 31일 납부 기한 모두 미납 상태입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무이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건물주 변경 통지가 왔었는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계좌로 송금하려다가 서류가 꼬여서.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그럼 지금 당장 보내면 되잖아. 당장 송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저는 건물주로서 퇴거 조치를 통보합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이 시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어디 계셨나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받고 무너졌을 때 위로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준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김 이사님. 보기 흉합니다. 김준혁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회사가 무너지면 나도 끝이야. 우리 가족 모두 망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도 망할 뻔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요. 오주혜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럴 리 없어.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승자의 미소를 짓던 여자가 이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태산그룹의 모든 임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한 눈빛들. 여러분께 공식 통보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태산그룹과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합니다. 모든 사무기기와 집기는 48시간 내로 반출하십시오. 기한 내 반출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임의로 처분합니다. 시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태산그룹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패백 인형이라고 했듯이 이제 당신들은 버려진 세입자일 뿐입니다. 박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세요. 박 변호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29층, 30층 전기 차단 시작. 순간 회의실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전이다. 컴퓨터가 꺼졌어. 서버실이 다운됐어. 김준혁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서버실은 안 돼.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복도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전산팀 어디 갔어? 백업 서버라도 켜야 해. 발전기는? 비상 발전기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9층과 30층 전체의 전기가 차단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출입 카드키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내려갔습니다. 박 변호사와 경호팀이 저를 호위했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는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란 속에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시설 관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조치 완료했습니다. 29층, 30층 주 전원 차단. 비상 전원도 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29, 30층 정지. 출입 카드키 시스템 무효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 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준혁이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회사 전산이 다 죽었어. 고객 데이터, 거래 내역, 계약서, 모든 게 날아갔다고.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았으면 짐을 싸야죠. 김준혁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시아버지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약 좀. 시아버지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 장례식을 그깟 일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태상그룹이 무너져.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아.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건물의 규칙을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너를 학대한 것도, 무시한 것도 다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장식품이라 부르며 멸시했던 사람, 지금은 제 발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계약을 집행할 뿐입니다. 로비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오주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메이크업은 번졌습니다. 한서연,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우리를 망치려고 이 모든 걸 꾸민 거지.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요. 단지 어머니께서 주신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제 건물에 새 들어 살면서 주인 행세를 한 거죠. 오주혜가 비웃었습니다. 주인? 내가 고아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태산을 무너뜨려? 너 같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5천억 원짜리 빌딩의 오너입니다. 당신이 들어오려던 그 자리, 태상그룹 안주인 자리, 그 자리는 제 건물 위에 있었어요. 당신은 애초에 제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오주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낸 다이아몬드 목걸이 기억하시죠? 당신 자리는 끝났다고 하셨죠.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주혜 씨, 당신의 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세입자의 약혼녀. 그게 당신의 진짜 자리예요. 오주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전산 마비, M타워 건물주 교체 파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상속인님, 취재는 사양하시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받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서연 건물주님, 태상그룹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전기를 차단하셨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상그룹은 3개월간 월세 약 15억 원을 연체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퇴거 조치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이는 정당한 건물주의 권리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산을 마비시키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세입자가 미리 준비했어야 할 일입니다.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M타워를 올려다봤습니다. 29층과 30층은 깜깜했습니다. 나머지 층들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당당하게 싸웠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태상그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태상그룹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전산 시스템 마비, M타워 건물주 돌연 전기 차단, 태상그룹 주가 30% 폭락. 저는 집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태상그룹이 3개월간 건물 월세 약 15억 원을 연체한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건물주에 의해 정격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화면에는 M타워 앞이 비쳤습니다.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29층과 30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속인님, 상황 보고 드립니다. 태상그룹 주가가 개장 직후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거래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김준혁 이사는 어떻게 됐나요? 개인 자산 전부를 담보로 긴급 자금을 융통하려 했으나 모든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사채업자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채까지 알아본다니 정말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아니 회장은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래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태상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 사퇴 및 회사 매각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상그룹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준혁 이사가 상속인님을 찾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하나요? M타워 1층 로비 카페입니다. 오늘 오후 3시예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5시간 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도 동석해 주세요.
혼자 만날 수는 없어요. 오후 3시, 저는 M타워 로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준혁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은 듯 지저분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옆에 앉았습니다. 김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전기만 다시 켜줘. 서버실만 살려줘. 거기에 우리 회사 모든 데이터가 있어. 고객 정보, 계약서, 거래 내역. 20년치 자료가 다 있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백업을 하셨어야죠. 김준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백업 서버도 30층에 있었어. 모든 게 다 죽었다고. 회사가 완전히 마비됐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백업을 하셨어야죠. 건물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셨어야 합니다. 김준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미쳤다고요? 당신이 어머니 장례식 날 이혼 서류를 보낼 때는 정신이 멀쩡하셨나요? 김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시켜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탓을 하시네요. 당신은 한 번도 스스로 책임진 적이 없었죠. 김준혁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준혁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3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제발 이러지 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년이요? 그 3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당신 부모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새벽까지 깨어 기다렸죠. 당신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구두 닦고 명함 정리하고 당신 인생의 한여였습니다. 김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혼 서류를 보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김준혁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회사가 망하면 나도 끝이야. 우리 가족 모두 거리로 나앉는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저는 제 건물의 규칙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김준혁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내가 뭐든지 할게. 돈도 줄게, 재산도 다 줄게.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오만하고 거만했던 남자. 이제는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이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김준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상그룹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태상그룹은 오늘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회사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채권단 협의를 거쳐 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뉴스 화면에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직원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회사를 이 지경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때 재벌 그룹 회장이었던 사람.
이제는 무너진 회사의 잔해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끄고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이제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M타워가 보였습니다. 29층과 30층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층들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한 힘을 모았단다. 부디 당당하게 살아라, 내 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태상그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주에는 도망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정말 제가 원하던 것일까요? 저는 깊은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복수만이 답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힘으로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어머니의 진짜 뜻을 이루어야겠다고. 복수가 끝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상그룹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주요 자산은 경쟁사에 매각되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김준혁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오주에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M타워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층 회장실, 한때 시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 이제는 제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한 힘을 모았단다.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렴.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약자들을 돕는 데 써줘.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것은 복수를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요. 강민서 희망재단을 만들겠습니다. M타워 수익금 전액을 재단 운영에 사용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여사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저는 준비해둔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고아 출신 청소년 장학 사업입니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와 주거비까지 지원합니다. 박 변호사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입니다. 안전한 쉼터를 운영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시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혼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생활비와 육아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상속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진짜 뜻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M타워 10층 전체를 재단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한쪽에는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교육실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석 달 후, 강민서 희망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들, 사회복지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도움을 받게 될 청소년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한 연설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팔려갈 뻔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제 양어머니 강민서 여사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무대 뒤 어머니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게 물려주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진짜 뜻은 제가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석을 둘러봤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도록 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요. 소녀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소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나중에 꼭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저는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요. 복수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1년 후 강민서 희망재단은 30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50가구의 한부모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100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했습니다. M타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희망의 건물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태상그룹의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5천억 원 빌딩의 오너이자 수백 명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과 힘으로 저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산소를 떠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